여러분,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그 사자가 인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 동물원의 조련사나 서커스단의 채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나 왕이 아닙니다. 총이나 칼을 든 사냥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 그 누구의 법도 아닌 오직 생존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가장 포악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위대한 포식자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길 잃은 5살 어린아이 앞에서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을,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 세렝게티의 붉은 흙먼지 속에서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리고 마침내 한 세대에 이르러 목격된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이 기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땅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불덩어리처럼 솟아오르면 아프리카의 대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 숨결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 마리의 누 근유가 땅을 울리는 소리이며 밤새 사냥을 마친 하이에나의 꺽꺽대는 울음소리가 잦아드는 소리입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아카시아 나무잎이 연두색으로 반짝이고 저 멀리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 아침 햇살에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이곳은 생명 그 자체의 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광활한 초원, 끝없는 평야라 불리는 세렝게티의 가장자리에 붉은 흙으로 지어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엔카레, 즉 물이 있는 곳이라 불리는 오아시스 근처에 자리 잡은 마사이 부족의 마을입니다. 그들의 집은 솥동과 진흙을 섞어 만들었고 마을은 가시나무 울타리 보마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울타리는 포식자들로부터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 즉 가족과 소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이 됩니다. 마사이 부족에게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폐이고 신분이며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침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소를 몰고 풀을 찾아 나서고 여자들은 물을 길어오고 구슬 장식을 엮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불을 피우는 연기 냄새, 소젓 냄새, 그리고 붉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이 마을 특유의 원초적인 삶의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마을에 레오레오라는 이름의 5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진짜 마사이 이름은 올라미데요, 신의 축복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 마을을 방문했던 서양의 사진작가가 그 아이의 유난히 크고 빛나는 눈을 보며 사자 라이언 같다고 말한 이후로 사람들은 그를 애칭처럼 레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애칭처럼 레오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창 던지기 놀이를 하거나 딱정벌레를 잡아 싸움을 붙일 때 레오는 종종 혼자 보마 울타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울타리 너머 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아카시아 잎을 스치는 소리에서 다른 뜻을 읽어냈고 멀리서 들려오는 얼룩말의 울음소리에서 비의 징조를 느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나이파샤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불안함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레오, 너의 영혼은 이 마을에 묶여있질 않는구나. 늘 저 너머를 보는구나. 레오의 아버지는 부족의 용맹한 전사 모란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 아이는 강한 전사가 될 거야. 사냥꾼은 사냥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지. 레오는 이미 그걸 아는 게야. 하지만 레오는 사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아이들이 작은 새 한 마리를 잡아 불에 구워 먹으려 할 때였습니다. 레오는 그 새가 다리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자신이 가장 아끼던 구슬 목걸이를 주고는 그 새와 맞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새의 다리에 부목을 대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레오를 이해하지 못하고 놀려댔지만 레오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러진 날개를 가진 작은 생명이 다시 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레오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그의 할머니 코코였습니다. 코코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눈 대신 영혼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족의 모든 신화와 전설을 기억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레오는 매일 밤 코코의 오두막 마냐타에 앉아 타닥거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코코는 하늘의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코끼리가 왜 그렇게 현명한지, 그리고 왜 마사이 부족은 사자를 죽이지 않고 존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오가 가장 사랑했던 이야기는 바로 아살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살리는 태초의 꿀이라는 뜻으로 이 세렝게티 남부를 지배하는 전설적인 숫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코코는 주름진 손으로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야 아살리는 그냥 짐승이 아니란다. 그는 초원의 심장이지. 그가 태어났을 때 코코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대가뭄이 들었단다. 모든 것이 말라붙고 동물들은 뼈만 남았지. 그때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새끼 사자 한 마리가 발견되었단다. 어미도 형제도 없이 홀로 말이야. 부족의 주술사라이 보니는 그 새끼를 보고 말했지. 이것은 징조다. 이 가뭄을 끝낼 비의 징조이자 이 땅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올 영혼이다라고. 그리고 정말 그날 밤 비가 내렸단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야. 레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살리는 자라면서 그 어떤 사자보다도 강해졌지. 그의 포효는 천둥을 부르고 그의 발걸음은 땅을 울렸어. 하지만 아살리가 진정한 왕이 된 것은 그가 가진 힘 때문만이 아니었단다. 코코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살리는 지혜로웠어. 그는 균형을 알았지. 그는 배가 고플 때만 사냥했고 절대 필요 이상으로 생명을 빼앗지 않았어. 심지어 굶주린 하이에나 무리가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려 할 때 아살리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단다. 코끼리는 사자의 먹이가 아닌데도 말이야. 아살리는 그저 초원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참지 못했던 개지. 그리고 아살리에게는 특별한 징표가 있단다. 징표요? 레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의 왼쪽 눈. 아주 오래전 인간들이 남긴 독창에 찔렸던 상처지. 인간이요? 아빠처럼요? 아니, 아빠와는 다른 인간들, 밀렵꾼이라고 불리는 영혼이 병든 자들이지. 그들은 아살리의 힘을 탐내 독창을 던졌지만 아살리는 죽지 않았어. 대신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지.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단다. 아살리는 그 눈을 잃은 대신 다른 눈을 얻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영혼의 색깔과 마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말이야. 코코는 레오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마치 레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사이 전사들은 아살리를 존경한단다. 그들은 성인식 때 사자를 사냥해야 하지만 아살리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 그는 이 땅의 수호자이니까. 어떤 이들은 그가 달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별의 조각을 삼켰다고도 한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레오, 아살리는 힘이 아닌 순수함을 알아본단다. 그는 공포의 냄새를 경멸하지만 용기 있는 순수함 앞에서는 경의를 표한다고 했어. 레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왼쪽 눈에 상처가 있는 거대한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레오가 5살이 되던 해의 건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은 1년 중 가장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우노토, 유노토, 마사이 젊은이들이 전사모란가 되는 성인식 축제였습니다. 레오의 아버지도 이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을은 오랜만에 활기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를 며칠 앞둔 날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레오가 울타리 밖을 나섰을 때 평소라면 시끄럽게 울어대던 새들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소를 몰고 나갔던 아이들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소들이 풀을 뜯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울며 한 곳을 빙빙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레오는 코코의 오두막에 갔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오두막 입구에 재를 뿌리고 알 수 없는 풀을 태우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축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코코는 레오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이 공허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레오, 오지 마라. 오늘은 바람이 나쁜 소식을 실어 나르는구나. 나쁜 소식이요? 그래, 아주 오래된 냄새가 난다. 피의 냄새, 그리고 운명의 냄새. 코코는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레오를 오두막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거라. 특히 붉은 것이 하늘을 덮을 때. 붉은 것이요? 불이에요? 아니, 흙이다. 하늘을 뒤덮는 붉은 흙. 레오는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에 조금 무서워졌을 뿐입니다. 그날 밤 레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주 멀리서 레오가 지금껏 들어본 그 어떤 울음소리보다도 깊고 슬픈 사자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의 아살리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불길한 징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코의 경고를 잊은 듯 했습니다. 혹은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축제는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레오의 어머니 나이파샤는 아들에게 가장 화려한 구슬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설친 듯 눈가가 붉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오, 오늘은 절대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야. 레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마을 광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우노토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전사들이 창을 들고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아두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목장식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잊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여전히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동쪽 하늘 끝에서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이쪽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에우노토 축제의 아침은 그렇게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불길한 징조들은 마치 한낮의 태양 아래 녹아버린 이슬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애써 그 징조들을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사이 부족에게 축제는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순환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 중앙광장 올풀이라 불리는 축제의 장소는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을만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카레 마을은 물이 풍부했기에 인근의 여러 마사이 시족들이 이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걸어 모여들었습니다. 공기는 수백 마리의 소가 내뿜는 열기와 갓 피운 모닥불의 연기, 그리고 땀과 흙먼지 냄새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레오의 아버지 올로와는 부족의 다른 모란 전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간 기른 머리를 붉은 진흙 코우로 물들이고 사자갈기로 만든 화려한 머리 장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전투와 사냥의 상처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레오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도 빨리 커서 아빠처럼 될래요. 레오의 어머니 나이파샤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코코 할머니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오의 손목에 자신이 아끼던 작은 응방울을 묶어주었습니다. 레오, 오늘은 절대로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이 방울 소리가 엄마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 알았어요? 레오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침내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북이 동시에 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란 전사들이 원을 그리며 그 유명한 아두무두누, 즉 점프 댄스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과시이자 하늘에 닿으려는 의지였습니다. 전사들은 무릎을 굽히지 않고 오직 발목의 힘만으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더 높이, 더 우아하게 뛰어오르는 자가 가장 강한 전사로 인정받았습니다. 와! 레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 북소리, 전사들의 기합 소리가 거대한 소리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나이파샤는 레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사람들은 춤추는 전사들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조심해요. 아이가 있어요. 나이파샤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광란의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파에 밀려 균형을 잃은 한 여인이 나이파샤를 강하게 덮쳤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레오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레오, 어디 있니? 나이파샤가 황급히 몸을 일으켰을 때 레오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어른들의 다리 숲 사이로 레오의 은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오 역시 겁에 질렸습니다. 순식간에 엄마의 손을 놓친 레오는 거대한 붉은 옷의 숲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방이 자신보다 훨씬 큰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레오가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그의 작은 손은 허공만 휘저었습니다.
그는 인파에 밀려 이리저리 휩쓸렸습니다. 광장의 열기는 이제 레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거인들의 숲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틈이 보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적어 보이는 광장 외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나비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축제의 광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날개는 석양빛을 받아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코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혼의 메신저처럼 보였습니다. 나비는 레오의 앞에서 마치 길을 안내하듯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나비야. 레오는 홀린 듯 그 나비를 따라갔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공포도 잠시 잊은 채 그는 저 나비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어쩌면 엄마에게로 데려다 줄 것이라 막연히 믿었습니다. 레오는 어른들의 다리 사이를 기어서 그리고 뛰어서 마침내 시끄러운 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비야, 기다려. 레오는 작은 발로 총총거리며 나비를 쫓았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가시나무 울타리, 봄화에는 축제를 위해 임시로 열어둔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나비는 그 틈을 통해 울타리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레오는 망설였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비는 울타리 밖 익숙한 바오바브 나무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는 듯 팔랑거렸습니다. 저기까지만 갔다가 돌아오자. 레오는 작은 틈을 통해 마을 울타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레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운명을 가르는 선택이었음을. 나비는 잡힐 듯 날아갔습니다. 익숙한 바오바브 나무를 지나 레오가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흰개미집을 지나 점점 더 깊은 초원으로 레오를 이끌었습니다. 레오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레오가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을 때 나비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아카시아 꽃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레오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익숙한 마을의 냄새도 북소리도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뿐. 그런데 그 바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그 상쾌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낮고 무겁고 위협적인 울림이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엄마, 레오가 마을이 있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레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동쪽 하늘. 하늘이 붉었습니다.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붉은색의 벽이 하늘과 땅을 집어삼키며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코코 할머니의 경고가 레오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거라. 특히 붉은 것이 하늘을 덮을 때. 그것은 모래폭풍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세렝게티의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레오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폭풍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붉은 괴물이 입을 벌려 세상을 한 입에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해가 가려졌습니다.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아니 붉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엄마! 레오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폭풍의 노호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모래알갱이가 총알처럼 날아와 레오의 여린 뺨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겁고 건조한 모래가 입과 코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레오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5살 아이의 몸을 종잇장처럼 날려버릴 기세였습니다. 레오는 근처에 있던 방금 지나쳐온 그 거대한 흰개미집의 바위 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레오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사투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으로 뛰어들어갔고 전사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감쌌습니다. 나이파샤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레오! 내 아들 레오! 그녀는 폭풍이 몰아치는 광장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레오의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나이파샤, 지금 나가면 당신도 죽어. 일단 안으로. 안 돼. 레오가 밖에 있단 말이야. 내 아들. 나이파샤는 남편의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붉은 어둠 속에서 레오는 어머니의 품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코코 할머니가 들려주던 아살리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아살리는 순수함을 알아본단다.
레오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묶어준 은방울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